어디를 볼 거냐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자, 11페이지 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53페이지 있을 겁니다. 53페이지. 무슨 뭐 할 말이 남았나요? 네? 무슨 11. 먼저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원래는 논밭이었는데 정부가 이 지역을 도시적으로 바꿔놨답니다. 그러면 나도 여기다가 최초로 그 주택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로 창조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상가가 막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여기다가 주거용으로 이용하다가 상가로 갈비집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과 전환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이거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토지를 늘릴 수 없으니까 이걸 가장 최고 최선을 이용해야 될 거고, 또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장 최고의 이용, 최선의 이용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다다음 주 정도에 입지론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이때 입지론은 크게 이제 입지 선정론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입지론이라는 게 있고 적지론이 있습니다. 적지론은 뭐냐면 어떤 토지가 있다면 여기다가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최고의 입지가 될 것인가,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의 입지가 될 것인가, 요거와 관련된 이론을 적지론 해줍니다. 무슨 이론하고요? 적지론. 그때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한 개의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지론의 근거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지 않지만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구분합니다. 어쨌거나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이걸요 가치 다원설이다 혹은 가격 다원설 해줍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거를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못 늘린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증성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농지에 대한 소유가 증가하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한 소유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절대량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증성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이죠. 맞죠? 용도만 바뀌었을 뿐 아닙니까? 그죠? 이걸요 이렇게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 요거를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해줄게요. 무슨 공급이라고요? 경제적 공급이다. 요거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요 용도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격이 있고 이건 수량이 있다면 이게 택지라고 치자. 뭐라고요? 택지라고 치면 어떤 지역의 택지 가격이 요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택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수요 공급 이론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저런 게 있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공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해집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우상향하는 형태.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번에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선 자체가 우상향하는 형태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어떻다고요? 우상향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알아볼게요. 얘는 인위적으로 쪼개서 팔거나 때로는요 합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볼게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 말이 좀 약간 어려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현재 주거지역이었는데 내가 20평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부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상가가 막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뭘 하려고요? 갈비집을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다고요?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20평 가지고 갈비집 해봐야 뭐 주차장도 안 나오고 이거 해봐야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다는 얘기죠. 돈도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80평을 팔겠답니다. 나한테 몇 평을 팔겠다고요? 80평을 팔겠대요. 그러면 그러면 합치니까 몇 평이 됐어요? 100평이 됐죠. 100평 정도라면 갈비집 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전에 땅이 너무 작아서 용도를 바꾸는 걸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합쳐놓으니까 용도를 바꾸는 게 아주 수월해졌죠. 그래서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을 어떻다고요? 지원해준다 표현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어떻다고요? 지원해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계속 합치다 보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합치게 되면 오히려 평당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땅을 잘 쪼갠다면 평당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이 있는데 이걸 적절히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평당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자르니까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길래 지나치게 막 세세하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오히려 평당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자, 뭐냐면, 자, 이 규모의 경제 및 플로테이지 현상이 발생한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면,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장기 생산비 자체가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자, 몇 번 언급했는데, 예컨대 내가 지나가다가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해요? 소량 구입하니까 자, 좀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요 앞에 있는 이마트 있어 없어요? 얘네들은 물건을 대량 구입할까요? 소량 구입할까요? 아주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아주 싸게 구입하는 겁니다.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 수박을 한 통 구입할 때는 10,000원인데 내가 아저씨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는 수박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얼른 가서 팔고서 집에 가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보통 농산물 같은 경우는 선물 계약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무슨 계약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라기도 전에 아주 농사 잘 짓는 농부들하고 미리 계약을 트는데 이게 한 포기당 자, 배추 한 포기당 10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틉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농사가 다 끝나면 다 자라면 그 노랑차 있어 없어요? 이렇게 생긴 노랑차 있죠? 이런 거 끌고 가서 그냥 싸그리 다 뜯어오는 겁니다. 싸그리 그냥. 자,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싸게 가져오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야?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무슨 경제라고요? 규모의 경제. 자, 그러면 좋다. 자, 이 지역이 있는데 호평 지역이 있습니다. 호평, 평내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다가 이마트를 이렇게 편의점만 하게 했다. 그럴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키우는데 요 정도 규모가 이 호평, 평내, 마석 아니면 그 금곡지역 이런 지역을 흡수할 만한 그 크기라고 치자. 크기라고 하죠. 이때까지는 계속 땅을 합쳐서 규모를 키워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익이 커진다고 하니까 이 무턱대고 이렇게 크게 했다는 얘기죠. 적당히 커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크게 하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데는 오히려 뭐라고요? 운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죠. 아, 여기 한 4계층이면 되는데 한 10층짜리 이마트를 지었다. 그러면 쓸데없이 나간 돈이 너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키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규모를 키워야지 그 이상부터 키우게 되면 오히려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약간 어려운 편인데 경제학에서 요런 구간을 규모의 경제 구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규모의 뭐라고요? 경제 구간. 그리고 요걸요 규모의 비경제 구간 혹은 규모의 불경제 구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오히려 규모를 키웠다가는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어려운 편인데, 자, 이렇게 규모의 경제 구간까지는 토지를 계속 합쳐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요, 합필 현상이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합필 현상을 영어로 이제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해줍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플로테이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규모의 경제까지는 뭐라고요? 자, 그 토지를 갖고 합쳐서 이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냥 이따 정도 하시면 됩니다. 느낌으로, 규모의 경제까지는 토지를 합쳐서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합필 현상이다. 그 다음에 한정 가격,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한정 가치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토지를 합치는 과정에서 내가 여기다가 백화점 차리겠다. 그러면 땅 소유자한테 땅을 구입해야 되죠. 구입하는 과정에서 요 사람이 유독히 안 팔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그 시세말로 알박기 한다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알박기. 그러면 요 땅이 없으면 백화점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요거 빼놓고 어떻게 짓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원래는 한 시장 가치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얘는 한 10억이든 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만, 그러니까 요 땅 주인하고 백화점 그 차리려고 한 사람이죠. 요 사람하고만 국한되어 있는 가격, 이걸요 한정 가격 이렇게 변합니다. 뭐라고요? 한정 가격. 이런 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정 가격이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자, 뭐냐 하면 거기에 이번에는 위치의 가변성이다. 무슨 가변성이라고요? 위치에. 그러니까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데, 어떤 땅이 있다면 이 땅이 있다고 치자. 이 땅이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거죠. 옮겨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 땅의 주위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자, 이 지역이 원래 이제 이 지역에 서울대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로 했다. 어떤 대학이라고요? 서울대가 이사 오기로 했다면 얘들은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그다음 원래는 지하철이 여기는 뭐 지하철이 원래 없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주 투기가 극성인 바람에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어놓게 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땅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가치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하는 짓이 건방져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잘못 들었나요? 어쩌나 이런 걸요. 자, 땅은 그대로 있는데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건방져질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이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물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요 땅 근처에는 서울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요 땅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공동묘지 아시나요? 귀신, 달걀 귀신 나오는 동네. 그러면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땅인데, 누구는 얘네들은 가치가 떨어지죠? 얘들은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달라지죠? 누구는 손해, 누구는 가치가 떨어지고, 누구는 이득 본다는 얘기죠? 이걸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변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위치가 변한다고요? 상대적. 물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약간 좀 까탈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자, 사회적 위치. 자, 대학교 같은 게 들어온 걸요, 사회적 위치가 변했다 해주고,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는 걸요,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지정하게 되면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그 사회적 위치냐, 경제적 위치가 변했냐, 이런 것들은, 우리 전 시간에, 이 지역 요인 중에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이런 거 있죠? 요거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그런 걸 지금부터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주변 환경이 변하면 땅의 주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요거를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성.
자, 국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의 소유 땅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뭐가 있어요? 개인의 땅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각종 법률적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공익 개념을 설정해서 법률적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교재 있죠? 우리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48페이지. 48페이지 찾았죠? 자, 48페이지에 오른쪽에 49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자연적 특성 찾았죠? 자, 자연적 특성의 동그라미 1번에 부동성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실 수 없다는 성격.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실 수 없다는 성격 있죠? 요걸 뭐라고요? 그럼 귀신은 옮길 수가 있겠네요. 달걀 귀신. 어쨌거나 이걸요, 부동성이 있다. 그래서 기억번에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 기준.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 오른쪽에요,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이론적 근거.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니은번에 보면 딱 중간에 국지화. 국지화는요, 부동산 활동이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국지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무시해도 되고, 그 밑에 디귿번에 외부 효과가 발생. 무슨 효과라고요? 외부 효과가 발생.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맨 위쪽에 미음번에 보니까 비읍번부터 볼게요. 비읍번의 첫 번째 줄 앞부분에 추상적 시장.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부동산을 여기서 거래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일종의 추상적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음번에 바로 위에 임장활동, 정보활동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장활동, 정보활동.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치읓번 볼게요. 치읓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담보가치의 안정성. 그러니까 담보로 잡더라도 누가 훔쳐가지는 않겠죠. 담보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볼게요. 영속성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속성은 첫 번째 줄 소모되거나 마감되지 마감 좀 이상하네요.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 이런 특성을 뭐라고요? 영속성이다. 무슨 뭐 끝내려고 하나 마감시킨다고 그러네요. 마감 처음 들어보네요. 소모되거나 뭐라고요? 마모되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영속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볼게요. 기억번, 맨 위에 기억번에 물리적인 감가상각이 해당되지 않게. 그러니까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귿번에 첫 번째 줄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 소유이익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요 이용이익도 생길 수 있으면서 이거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읍번을 보시면 자 장기적으로 배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아주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려고 하죠. 이걸요 장기적 배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읍번에 내가 갈치를 구입했는데 이거를 굳이 냉장고에 처박아 놓으면 되는 거죠. 관리가 별 필요 없는데 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존속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의의를 높게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읒번 보시면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가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하죠. 그러니까 재건축 이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3번에 부증성 알아볼게요. 부증성은 첫 번째 줄 중간에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 하는 걸요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여기부터 전부 다 비추세요. 물론 매립이나 택지 조성으로 인하여 토지 면적을 늘린다는 개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수면이 육지화된 것이지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자원의 이용 전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용도를 바꾼 거에 불과한 거지 부증성은 절대 예외가 없는 겁니다. 부증성은 예외가 없다. 자주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주 물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기억번 보게요. 기억번은 생산비의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다.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니은번에 토지 부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다. 토지 부족 문제의 가장 큰 원인. 그러다 보니까 디귿번에 공한지 같은 게 자꾸 생기니까 토지 공개념의 근거다. 토지 공개념의 근거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독점적으로 소유하려는 소유욕 이런 게 발생합니다. 돈만 생기면 땅을 구입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 비읍번에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이다. 자 물리적 공급선은 뭐라고요? 수직이다. 그리고 시읍번에 자 토지용을 어떻다고요? 집약화시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집약화시킨다.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개별성 맨 후에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물리적으로 보는 부동산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본 볼게요.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뭐가 어렵다고요? 표준지 선정을 어렵다.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인물일가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한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자 물리적인 면에서는 비대체적이나 용도적 측면에서는 대체 가능하다고 했죠. 똑같은 것끼리 맞바꿀 수는 없지만 만족감에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는 가능하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미음번에 보니까 그 원리나 이론 도출을 어렵게 한다.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비읍번 볼게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부동산마다마다 가격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마다마다는. 그래서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시읍번 볼게요. 시읍번 할 필요 없고 그 밑에 인접성 알아보겠습니다. 인접성 네 번째 줄에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 그러니까 어떤 토지든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협동적 이용을 필요나 자 그 공장은 공장끼리 주택은요 주택들끼리 이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경계 문제 토지와 관련해서 뭐라고요?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리을번 볼게요. 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격대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끝에 지역 분석을 필요나 자 지역 분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치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미음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외부 경제 및 불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접성이 뭐라고요? 외부 경제와 불경제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고 그 다음에 비읍번에 용도면에서는 대체 가능성. 그러니까 만족감의 차이가 없으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용도 면에서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기타 특성은 이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자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먼저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50층짜리 건물을 올려놓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무너지고 올려놓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적재성이 있다 해집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거 올려놓을 수 있죠. 적재할 수 있다. 적재함이 뭐야? 트럭이 거기 올려놓는 함이 있죠. 적재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나무가 있다고 치자.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는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뿌리. 그래서 이 뿌리가 딱 있는데 이 땅이라는 게 뿌리를 꽉 잡으면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거죠. 뿌리를 딱 고정시킨 다음에 식물이 자라게 하죠. 고정 안 되면 마누가 자라요 안 자라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요 가경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경작이 가능하게 한다. 이걸요 가경. 이걸 뭐라고요? 적재성이 있다 해줍니다. 무거운 거 올려놓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식물이 자라려면 땅 속에는 영양물질이 있어 없어요? 많은 영양물질이 있죠. 이걸 뿌리에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요 배양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식물이 자라게 한다는 얘기죠. 양분 같은 걸 제공하면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걸요 배양성이다.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모든 걸 자라고 그 다음에 존속하게 하는 토지의 원천적인 생산력 이걸요 지력성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력성. 그래서 이거는 안 물어보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볼게요. 인접성 알아보겠습니다. 인접성은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이다. 첫 번째 줄에 볼게요.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맨 아래에서 7번째 줄 보면 기억번에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 그 다음에 적지론, 가격 다원설, 창조적 이용, 이행과 전환, 그 다음에 비읍번에 용도 전환을 통한 토지에 뭐는 가능하다고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게 한다. 한 장 넘겨볼게요. 맨 위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인위적으로 큰 규모 또는 작은 규모로 합치거나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격,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그 기억번 볼게요. 맨 끝에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 너무 좁아서 갈비집 하기 힘들었는데 요거를 용도를 넓어지는 바람에 갈비집 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니은번에 합병에 따라 증감가가 생길 수 있고 분할에 따라서 증감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증가, 감가, 가치가 증가되거나 가치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니까 한정가격, 무슨 가격이라고요? 한정가격. 병합하는 과정에서 한정가격. 그리고 자, 그 미음번에 규모의 경제, 그 옆에 플로테이지 현상, 이런 거. 규모의 경제와 뭐라고요? 플로테이지 현상. 그리고 위치의 가변성은 말 뜻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인문적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가치 또한 변한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이다. 지금 당장 뭐 이게 뭐 사회적 이슈냐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국토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첫 번째 줄 맨 끝에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의 소유의 부동산은 존속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국토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디귿번에 보니까 공익 개념의 설정이 가능하고 리을번에 각종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법상 법률적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의 특성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자, 문제를 한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5페이지에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찾으셨나요?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다음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자,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을 다른 말로 소유이익 해줍니다. 써놓으세요. 무슨 이익이라고요? 소유이익. 자, 그 다음에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을 다른 말로 이용이익 해줍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이런 게 발생한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 기억나셔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영속성. 그리고 두 번째,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영속성. 그리고 아까 자, 수박 같은 걸 관리할 필요는 없죠. 근데 토지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런 거는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영속성.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쩌거나 집약화시킨다. 그 다음에 무슨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새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답을 하고요. 부증성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만 생기면 땅가격이 올라가니까 돈만 생기면 소유욕 있죠. 이런 게 생긴다. 이런 거 다 나오면요. 부증성 기억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부증성.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다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것만 맞추면 돼요. 자, 다시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뭐 속성이라고 해서 어떤 존재 가치, 자, 부동산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이런 거를 쭉 얘기하는 게 요건데 여기서는 한 문제로 나오긴 힘들고 지문에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요 지문에 한 개 정도를 끼어들 수 있는데 요걸 일단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갖고 우리 교재는 65페이지 있을 겁니다. 65페이지가 있는데 내가 일단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나는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 아래에 있는 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늘로 연장되는 끝없이 연장되는 공간,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까지 이르는 공간을 모조리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혹은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는 토지의 상하로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거기 그 프린트가 이제 엉망이 돼서 그렇습니다. 프린트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요게 내가 요 땅을 갖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지표상의 공간을 수평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로 연장되는 이러한 공간을요,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의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요, 지중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걸 3차원 공간이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공간을요, 3차원 공간인데, 자, 우리 소유권의 범위는 끝없이 연장되는 하늘로 지구의 중심까지 끝없이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상하에 미친다.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우리 민법에 따라서 지상 몇 미터냐, 지하 몇 미터냐 딱딱 정해주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가 관습,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감안해서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례 이런 걸 통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판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자,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요거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걸 뭐라고요? 지표권이다 해줍니다. 무슨 거이라고요? 지표권. 그 다음에 이 정도 범위까지는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공중권 해줄게요. 근데 우리가 별말이 없이 그냥 소유권 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말이 없이 공중권 하면 개인의 공중권을 얘기하는데, 얘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사적 공중권을 해줘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공중권은 공중권인데 이거는 공공이 소유하는 공중권입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요? 공적 공중권이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지하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적 지하권,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지하권이라고요? 공적 지하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적 지하권.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 그러면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 쫙 살펴볼게요. 내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자, 택지라면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농지라면 농사 지을 권리도 있죠. 그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주변에 있는 하천이라든가 호수 같은 데서 물도 끌어다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물도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지표권을 구성하는 구체적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지하권을 구성하는 권리 알아볼게요. 지하권을, 자, 내가 일단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 땅 속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는 지하 층수 같은 거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땅 속에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개인의 소유 인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땅 속에는 지하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깨끗한 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하수도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갑의 땅이라면 갑의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물이 온천수다. 그러면 온천수도 지하수는 지하수예요? 지하수 맞아요? 지하수 아니에요? 지하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개인의 뭘 인정한다고요? 소유를 인정해 줘요. 다만 자기 땅 밑에 시에 온천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개발하게 되면, 너도 나도 막 개발하고 그러면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죠. 그잖아요? 온천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개발하고 막 그러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법률 규정에 적합해야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온천법에 따라서 이걸 개발을 못하게 돼 있다.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코카콜라 같은 거 먹고 나면 빨대가 생겨요, 안 생겨요?
빨대 있죠? 빨대를 여기다가 사정없이 꽂는 겁니다. 딱 꽂으면, 꽂아서 물을 이렇게 쪽쪽 혼자서 빨아 먹든지 말든지 아니면 물 빼서 혼자 목욕하든지 이거는 자기 겁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개발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마시고. 근데 여기 보시니까 요거 웃기는 얘기였는데, 막판에 좀 웃기는 얘기였는데 별로 요즘에는 벌써 이제 뭐라 하나 한계가 드러난 건가? 요즘에 바빠서 개그 콘서트 별로 안 봐갖고 제가 연구가 좀 게을리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팡팡 터질 겁니다. 빵빵 터지게 해야 되지. 그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뭐 석탄, 석유 이런 게 매장돼 있다. 이런 걸 광물이라는 겁니다. 광업법에서 얘기하는 광물이라는데 이 광물은 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그러면 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죠. 어떤 나라 가난한 나라다. 그러면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의 우리나라 전체 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 해주는데 이 광업권을 원칙적으로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땅 밑에 뭐 금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몰래 캐냈다. 그러면 이거는 절도에 해당됩니다. 걸렸다면 뭐라고요?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캐내고자 한다면 정부로부터 광업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해야 돼요. 이걸 뭐 추론에 의한 원시 취득해 주는데 어쨌거나 광업권을 어떻다고요? 구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걸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좋게 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사적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 알아볼게요. 요거는 당연히 이 정도 범위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뭐 일조권이라든가 내가 해를 볼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정도 범위라면 뭐 조망권이라고 해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것도 다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내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 건물을 지었는데 딱 지었는데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SBS 방송국의 전파를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내가 정당하게 건물을 지었다면 자 이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공기의 통행이라든가 전파의 발착 이런 것들은 공적 공중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얘기. 자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뭘 이용한다고요? 물. 근데 요 저수지가 자기가 만든 저수지다. 그럼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건데 자생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호수라든가 강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인 게 아니죠. 물을 막 쓸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학문적으로 크게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 선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역주의라는 것은 자, 이 물은 여기 있는 물은 골고루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유역주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선용주의는요. 먼저 선자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양숙이 들이대고 물을 빼고 있다. 그럼 얘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좀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선용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이거는 습윤 지역에 적합하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많은 지역은 뭐 얘나 뭐 아무런 뭐 어떤 거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이 선용 지역은 오히려 건조 지역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너무 막 메말라 있는 겁니다. 항상 거의 메말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골고루 이용했다가는 싸우지 않고 다 이용했다가는 셋 다 농사가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셋 다 농사를 망칠 수 있죠. 그러니 차라리 얘라도 먼저 도착한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면 얘는 농사가 살아나요, 안 나요? 살아나죠. 그러니까 얘들은 요거는 좀 양보했으니까 얘들이 요걸 좀 지원해 주는 게 낫겠네요.
얘들 농사가 살아나면 얘들 좀 보상해 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셋 다 죽는 게 나아요, 한 명이라도 살아나서 좀 도와주는 게 나아요? 한 명이라도 살아나서 도와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그 뭐라고 하냐면, 자, 선용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하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기억하세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뭘 채택하고 있다고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물 밑에도 바다 같은 거 밑에도 물을 걷어내보세요. 걷어내면 땅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 땅의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 정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항행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항행이 불가능한 뭐 국어다 해갖고 이게 조그만 또랑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요, 자, 조그만 하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배가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걸 항행이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지적도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물의 중앙선까지, 어디라고요? 어떻게, 물의 중앙선까지도 이렇게 지적도를 작성해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조그만 또랑 같은 게 있다면 물의 중앙선 있죠? 거기까지 지적도 작성해서 소유권을 다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고. 근데 요거는 항행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자, 이 강이라든가 큰 하천이라든가 바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배가 다녀야 안 다녀요? 배가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 작성할 때는 자, 이 물의 가장자리까지만 지적도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소유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공이 소유한다 해서 이걸요, 공유수면이다 해줍니다. 무슨 수면이라고요? 공유수면이다. 그러니까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큰 하천 같은 거 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소유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자, 그런 것 좀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위치와 접근성이라고 해서, 뭐 접근성이라고요? 위치와 접근성. 자, 이건 어디에 있냐면, 자, 이거는, 자, 어디 있는데, 자, 어쨌거나, 예, 미쳐. 이따 할게요. 이따 할 거니까. 자,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누가 썼다고요? 마샬이 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위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위치가 곧 뭐라고요? 가치다. 위치가 곧 가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허드라는 사람은 접근성이라는 거 강조하면서 바로 밑에 줄 볼게요.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 이걸요, 접근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여기가 지하철역이 있는데 무슨 역이라고요? 지하철역이 딱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도달하는데, 자,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 있죠?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이걸요, 접근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리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닙니다. 거리는 가까운데 문제는 버스가 뺑뺑 돌아서 3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네요. 근데 이번에는, 자, 거리는 가까운데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바람에, 자, 맨날 택시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 부담이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어떤 책은 심리적 부담 이런 것도 좀 따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가는데 거리는 가까운데 항상 가는 중간에 달걀 귀신이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신경 쓰니까 뭐 돌아갈 수 있죠? 아니면은 지나가는데 항상 바바리맨이 출연한다. 뭐가 출연한다고요? 바바리맨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그죠? 그런 거 있으면 걔 때문에 신경 쓰이니까 심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돌아갈 수 있죠. 어떤 분은 바바리맨 출연한다니까 거기로만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쨌거나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자, 이걸 따져봤을 때를요, 접근성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는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접근의 대상물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가 좋을 겁니다. 접근성이 좋은데 문제는 접근의 대상물이 오염 혐오 시설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스 충전소라든가 아니면은요, 자, 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뭐 기타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근처에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접근의 정도가 오히려 지나치면 불리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자, 이 그 지하철역 근처에 있으면 좋지만 지하철역 코앞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시끄러워서 살기 힘들죠. 그 다음에 시장 근처에 집이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그 창문만 열면 골라 막 갈치 냄새 나고 오히려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지나친 경우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와 접근성이라고 해서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나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장이 원거리 있다든가 가로의 횡단 문제로 실거리보다 우회하는 경우, 뺑뺑 도는 경우, 일방 통행 관계로 우회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지하철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의리라는 사람은 여기 살고 있는데 거리만 가지고 따진다면 갑이 자 접근성이 좋은 거죠. 거리만 가지고 따진다면. 근데 자, 이 세 가지 다 종합해야 되니까 자 보니까 자, 이 여기는 중간에 중앙선이 딱 있는데 철조망 쳐져 있습니다. 뭘로 쳐져 있다고요? 철조망에서 철조망 넘어가면 새총으로 쏘겠답니다. 경찰관이 새총 가지고 막 넘어가는 사람 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넘어가면 혹 생기고 그러니까 안 넘어가려고 하겠네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뺑글 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는 가깝더라도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접근성이 더 좋겠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다시 설명해? 다시 한번 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접근성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거기 볼게요. 강한 흡입력이라든가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는 부동산. 예를 들어서 자, 이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일산에서 예전에 아주 옛날에 2007년도인가 그때 이제 8년이니까 금촌이라는 도시에 학원이 있어갖고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똥차 끌고 다니면서 뭔 차라고요? 똥차. 근데 이 금촌 이제 여기가 있는데 얘도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산이 딱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산. 원래 이마트가 원래는 어디에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죠. 이런 데처럼. 한포탱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산 밑에다 산을 깎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마트를 딱 차린 겁니다. 겁대할 없이. 그래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아주 독점력이 있거나 강한 흡입력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차 끌고 와요, 안 와요? 다 기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접근성을 얘들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들이 차려놓으면 다 여기 올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산 밑에 이런 걸요. 접근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요양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요 근처에 다 요양원 있잖아요. 네, 근데 요양원이 왜 이 도심 한복판에 있냐면 자제분들이 자꾸 놀러 오라고 그러니까 자꾸 병문안 오라고 해서 이런 데 있는 거지. 원래는 병이 이제 도져서 병 치료하려고 요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요? 안 높여야 요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 아파갖고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친구놈들이 툭 하면 찾아와갖고 뭐라고요? 화토 치자입니다. 뭐라고요? 집에는 안 가고 화토 치재요. 그래서 맨날 모포 깔아놓고 화토 치는 바람에 어깨도 빠지는 거죠. 허리가 아픈데 뭐까지 빠져요? 이거 계속 쳐봐요. 어깨도 빠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갈 생각 안 하고 맨날 또 화토 치면은 딴 사람이 맨날 소주를 한 박씩 사갖고서 먹는 겁니다. 그래갖고 술병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치료하러 갔다가 어깨도 빠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도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요양원은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 있죠? 은밀한 곳에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해서 자, 우리 의사들 어떠한 그 특성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의사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활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나 의사하면 대화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이론적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무나 칼 들고 대들면 대화한대요? 부엌칼 들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실무적인 능력도 충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의사들이 돈 많아 그러면 대화한대요? 안 되죠. 어느 정도 자 이거 어떤 윤리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사들이 전부 다 상당 부분 너무나 지나치게 돈만 알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외과 의사, 성형외과가 아니라 일반 외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자 이 그 의사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편안한 뭐 성형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하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가 이제 계속 부족해집니다.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나면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긴답니다. 하도 이걸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네요. 그러면 이 부동산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자신의 부동산이 됐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 됐든 일단은 고액의 재산을 관리하는 활동이죠. 그잖아요? 한두 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액의 재산을 관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걸 하면 대화인데요?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갖춘 자를 뽑아내서 추려서 이걸 하게끔 하는 거죠. 중개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막 중개업 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2년 정도 실무 수습 같은 거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한 그 남들의 재산을 다루는 활동이 자꾸 돈만 하면 대화인데요? 돈만 한다는 거 사회에다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윤리성 이런 것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일단은 과학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론적인 지식 이런 측면을 강조할 때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해줍니다. 아까 언뜻 했는데 그리고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 있죠.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자 과거로부터 나중에 이제 중개활동 같은 거 하게 되면 상당한 경험을 요구합니다. 과거로부터 행해져 왔던 부동산 경험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이거 아무래도 현재의 사실을 설명한 다음에 미래도 예측하고 이런 걸요 경험 과학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내가 한 활동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아까 주택 한복판에 연탄공장 차리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토지 같은 경우 그죠?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편. 그 다음에 자, 이 높은 수준의 해당 분야의 전문성 이것도 필요한데 이때 이제 전 시간에 간단히 했는데 볼게요. 1차 수준의 자 전문성, 2차, 3차 수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감정 평가를 예를 들자면 자, 이 3차 수준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평가사가 평가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3차 수준 해줍니다. 그러면 1차는 뭐냐? 1차는 자,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감정 평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는 있죠. 어떤 아파트 매수자가 자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 보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이 중개업소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를 자 1차 수준 해주는 겁니다. 매수자가 평가하는 걸요 1차다. 그러면 2차는 뭐냐면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평가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은행의 대출 직원이 평가하는 걸요 2차 수준에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평가 분야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중개활동 분야에 있어서 자 질문해 볼게요. 중개활동 분야에 있어서 3차 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중개활동에 있어서 3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 평가 활동에 있어서는 누가 3차라고요? 평가사가 하는 게 3차입니다. 그럼 중개 활동에 있어서는 3차가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개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개사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죠. 헷갈리나요? 다시 설명해요. 자,
자, 중개 활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합격하였을 때 했죠? 그자가 하는 게 3차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 부동산 활동은 그 상당 부분의 어떤 도덕성 아니면 윤리성 이런 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윤리의 유형은 나중에 중개 활동 하시게 되면, 중개업을 차리게 되면, 자, 이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중개 보조원인 종업원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걸요 고용 윤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동업자라든가 동업자 단체, 여기서 동업자라는 것은 같이 돈을 투자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 있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걸요 조직 윤리다. 아니면 중개사 협회 이런 데와 관련돼서 지켜야 될 윤리. 그다음에 서비스 윤리는요, 의뢰인 혹은 비의뢰인, 그러니까 의뢰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중개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창문에다 뭐 덕지덕지 뭐 붙여놔요, 안 붙여놔요? 붙여놓죠. 의뢰는 아직 안 했지만 이걸 보고서 결정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서비스 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윤리는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자꾸 올리게 되면 사회 전체로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공중윤리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를 규제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중개사를 규제하는 방법은 중개업법에서 여러 가지 뭐 1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도 규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개사 협회에서도, 한국 종인중개사 협회에서도 그 윤리 규제, 윤리 규정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직업 윤리 규정. 그다음에 둘 다 같이 하는 걸요, 절충적 규제다.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강릉에 있는 부동산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요 정보 활동이 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인하죠. 이걸요 임장 활동성이 있다. 그리고 중개 활동 하시게 되면 동네 사람들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골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사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요 대인 활동성이다. 그리고 또한 물건 분석,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거래 사고가 터질 수 있죠. 때로는요 대물 활동성이다. 물건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려의 장기성이다 해서 부동산 활동은 영속성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걸요 배려의 장기성 혹은 장기적 배려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항상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이걸요 공간 활동성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활동함에 있어서는 항상 법경기 형태로 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있죠. 이걸 공이 따져야 된다. 이걸요 복합 개념성이집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교재를 통해서 몇 번이라고요? 한 번.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3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63페이지에 자, 맨 위쪽에 위치와 접근성이라고 해서 찾으셨나요? 자, 위치와 접근성. 자, 거기에 보니까 그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 조그만 칸 있어, 없어요? 마샬이라는 사람은 위치의 가치, 밑줄 치세요. 위치의 가치. 그리고 밑에 허드라는 사람은 두 번째 줄에 접근성. 접근성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허드. 그 다음에 왼쪽 볼게요. 접근성의 의의.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특정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다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접근성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접근성. 양가로 2번에 접근성의 특징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위치 또는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가치가 크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접근의 대상이 첫 번째 줄 중간에 접근의 대상물이 인간 생활에게 위험을 주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접근성이 좋을수록 안 좋겠죠. 그리고 그 밑에 접근의 정도가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든가 해서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접근성이 지나치면 오히려 어떻다고요?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과 거리에 갖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거리는 가까운데 접근성이 의외로 낮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횡단보도 때문에 뱅글뱅글 돌아가야 된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특정 수요자들이 찾는 요양소라든가 돕정력, 흡입력이 강한 관광지, 공항, 터미널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접근성이 안 좋아도 막 기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65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니까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찾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고요? 상하에 미친다. 이런 표현 알고 계시고, 근데 이 정당한 이익이 어느 정도냐?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사회적 통념이라든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딱딱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먼저, 자, 지표권, 요걸 뭐라고요? 지표권이라는데, 밑줄 쳐볼게요. 첫 번째 줄. 자, 그, 지표상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요? 지표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줄, 건축에 밑줄 치시고, 자, 그 옆에 작물을 경장, 건축, 작물의 경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표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요?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그 밑에 물에 관한 권리에는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는데, 유역주의는 자, 두 번째 줄에 골고루 사용,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골고루 사용.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습윤지역에 행해지며, 일반적으로 어디라고요? 습윤지역에 행해지며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자,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선용주의.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온 사람이 사용, 이걸요 선용주의라는데, 요거는 바로 밑에 줄 보면 건조지역에서 행해진다. 어떤 지역이라고요? 건조지역에 행해진다. 그 다음에 3번에 볼게요. 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1번에 볼게요. 1번에 개인 간의 경우에 항해가 가능한 경우, 뭐라고요? 항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가장자리까지 미친다. 어디까지라고요? 맨 끄트머리까지 미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항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호수라든가 자, 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자, 수로의 중앙선까지 미칩니다. 소유의 뭐라고요? 중앙선까지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있고 이제 압록강이 있다면, 나라별로는 이제 이거 경계를 어디까지 정하냐면 수로의 중앙선 있죠? 여기까지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쪽은 중국이고 이건 뭐라고요? 한국이고, 이렇게 분역이 하겠죠? 그죠? 그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지하권. 자, 지하권은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지하 공간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요 지하권이라 하는데, 2번에 지하수 안반, 이거, 그 다음에 3번에 지하수 안반, 이거는 뭐라고요? 자,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거죠? 그죠? 아까 지하수 같은 건 누구 소유라고요? 개인의 소유다. 다만 3번 볼게요. 3번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그런데 보상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하철을 뚫을 때는 어디서 뚫어야 돼요? 여기서 뚫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뚫어요? 여기서. 만약 지하철을 여기서 뚫었다. 여기서 뚫으면 내 소유권에 침해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 민법에 따르면 두루뭉실하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친다 하니까 보상금을 책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니면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례를 정해서, 뭘 정해서요? 지자체의 의회 조례를 정해서, 자, 서울 같은 경우는, 고층 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하 40m까지를 한계 심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계 심도. 그래서 이거 이하에서 지하철 뚫을 때는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위에서 지하철 뚫게 되면요,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한계 심도다. 한번 읽어볼게요. 4번에 67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 줄 양가로 4번에 공익사업인 경우에도 한계 심도 이내의 토지를 침해하게 되면, 한계 심도 이내의 토지를 침해하게 되면 입체 이용 저해율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고요?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 메뉴에 한 개씩 더 볼게요. 박스 안에 2번 볼게요. 2번에 서울시의 경우 밑줄 쳤나요? 참고로 자 최대 범위를 몇 미터까지라고요? 40m로 해갖고 자 그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지하권 이용에 대한 손실 보상 범위다. 이게 뭐라고요? 지하권 이용에 대한 뭐라고요? 손실 보상 범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중권 볼게요. 공중권의 개념은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요? 공중권이다. 그래서 여기는 공중권의 구분은 사적 공중권은 그 박스에 볼게요. 박스 있죠? 박스 찾으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조권, 조망권, 용적률 이런 것들이 자 용적률은 건물 질 수는 거 있죠? 요거는 사적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고 공적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항공권, 접하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뭘 구성한다고요? 공적 공중권을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9페이지. 자 9페이지에 보면 찾으셨나요? 아래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나와요? 안 나와요? 자 9페이지 아래에서 10번째 줄 속성 나왔죠? 대가리만 기억하세요. 과학성, 기술성. 2번에 뭐라고요? 전문성.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딱 중간에 윤리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페이지 보시면 아래에서 10번째 줄 보면 공공성과 사회성 및 사익성 이렇게 요구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대인 활동성 뭐라고요? 대물 활동성. 그 밑에 임장 활동성. 그 다음에요 정보활동성, 오른쪽에요 복합활동, 공간활동성, 배려의 장기성. 이렇게 해서 대가리만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정확히 5분 있다 들어올 겁니다. 5분 있다 들어오고 저거 풀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